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동적인 기능 구현이에요. 동적인 기능 구현이란 건 우리가 사용자의 어떤 동작에 따라서 반응하는 걸 우리가 동적인 구현이랍니다. 앞에 HTML은 그냥 화면에 컨텐츠를 보여주는 용도, 그 다음에 CSS는 디자인을 설정하는 용도. 그런데 우리가 사용자의 어떤 동작에 따라서 반응하는 건 HTML이나 CSS로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있죠. 만약에 검색 이러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응? 사용자 검색어 입력 안 했을 때 검색어 입력 안 하고 검색 버튼 누르면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HTML, CSS로는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이제 동적인 기능이라고 해요. 사용자의 어떤 동작에 의해서 행해지는 기능들이 동적인 기능인데, 그거는 뭐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사실은 이제 뭐 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HTML하고 CSS하고는 또 문법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인 기능을 담당을 해요. 사용자의 어떤 동작에 의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우리가 앞에 HTML은 화면에 보이는 건 바디 태그 안에 넣었었죠. 그 다음에 스타일은 헤드 태그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죠? 스타일 CSS는 자바스크립트는 영역이 마찬가지로 스타일처럼 헤드와 헤드 사이에 넣어요. 이름이 얘는 script 스크립트입니다. 헤드 사이에 들어갈 게 앞에 우리가 했던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렇게 얘기했죠. 자바스크립트.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우선 간단하게 보죠. 버튼 있고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클릭하세요. 두 번째 씁니다. 이렇게 바디 태그에 버튼을 하나 만들고 버튼에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해보세요. 이거. 쌍따옴표, 단따옴표 다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쌍따옴표, 단따옴표. 왜냐면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버튼을 클릭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가 이름이 우리가 스크립트가 작성은 책에는 바디 태그 밑에도 스크립트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디에 적냐면 바디 태그 아래에도 스크립트를 적을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스크립트를 헤드 태그 사이에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바디 태그 안에도 스크립트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화면을 만드는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한 페이지에서 HTML 태그도 있고 스타일 시트도 있고 그 다음 스크립트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페이지가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들어가는 코드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뭘 분리를 해야 되냐면 HTML을 작성하는 개발자 분리, 그 다음 디자인을 입히는 CSS 담당자 분리, 그 다음 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스크립트 생성하는 사람 분리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 태그 안에 스크립트를 넣게 되면은 지금 바디 태그에 HTML 입히는 사람하고 스크립트 작성하는 사람이 같이 일을 못해요.
여기 섞어져 있다. 한 사람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나중에는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만 사실은 따로 만들어서 링크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CSS 파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CSS 파일을 헤드 태그 사이에 넣었지만 원칙적으로 작업할 때는 CSS 파일을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스크립트도 분리, CSS 파일도 분리, HTML은 순수 HTML만 이렇게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책에서처럼 지금 바디 태그에 HTML을 입히게 되면 이 분리가 힘듭니다. 이거 HTML 태그 만드는 사람 작업하는 동안 이 스크립트의 요 담당자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동시 작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바디 태그 사이에다가 HTML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때 외에는 안 씁니다. 위치가 지금은 헤드와 헤드 사이에 넣을 거예요. 책은 바디 태그 사이에 넣는다 되어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다음 용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동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언어들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냥 조금 넘어가세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고 표현식과 문장 이렇게 얘기해요. 표현식과 문장. 얘는 뭔가 기능 동작을 만든단 말이에요. 얘는 목적이. HTML, CSS로는 뭐 동작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화면에 처음에 딱 사용자가 화면 딱 창을 열면 그 화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뭐 색상이 변경되거나 크기가 변경되거나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을 수행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동작을 수행하려면 뭔가 명령문을 브라우저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문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는 expression식 하면 뭔가 연산식이에요. 연산식. 그 책에는 예제가 뭐 인치 곱하기 2.54 또는 그냥 안녕하세요가 쌍따옴표 안에 있죠. 그걸 그냥 식이란다. expression.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그 다음 숫자. 그죠? 첫 번째 거는 연산입니다. 뭐냐면 별표 표시는 언어에서 곱하기를 의미해요. 곱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사칙 연산의 도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표가 곱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가 또 기호가 달라요. 나누기 기호가. 그래서 저기가 있는 인치의 별표는 곱하기예요. 그러면 인치가 뭔지 모르지만은 곱한다 하는 어떤 연산식을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렇게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걸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언어에서는. 문자열. 그 다음에 밑에 그냥 숫자 5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숫자입니다. 숫자. 자, 언어에서는 문자열과 숫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는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로 표시를 하고 외부에 쌍따옴표로 묶는단 말이에요. 숫자는 그냥 씁니다. 그리고 위에 연산식 곱하기에 2.54도 숫자죠. 소수점이에요. 소수점. 실수. 그럼 얘도 쌍따옴표가 안 묶여져 있죠. 그럴 때에 언어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숫자는 쌍따옴표를 안 묶고 글자는 쌍따옴표로 묶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expression 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문장이라고 하면 문장. 뭔가 명령문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라 하는데 항상 문장의 종류는 이제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세미콜론. 얘가 한 명령문의 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한 문장의 끝, 명령문. 그럼 우리가 앞에 HTML이나 스타일 시트는 구조가 HTML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죠. 그렇죠? HTML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는 문장의 끝을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얘가 하나의 어떤 기능을 구현한다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여러 기능들이 있을 때 구분하는 게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그리고 아까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여기 있죠.
가로 닫고 세미콜론 붙였죠? 이게 하나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경고창을 띄우는 기능이 이게 하나의 기능입니다. 한 개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써도 됩니다. 하나 더 쓰면 또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붙여줘야 돼요. 세미콜론을. 물론 자바스크립트는 세미콜론을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실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가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관례적으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언어들은 세미콜론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어들이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그 다음 요거 있죠, 요거.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가 수행이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볼까요? 버튼 클릭 안 하고 스크립트와 스크립트 사이에다가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볼까요? 아까랑 비슷한 구조죠. alert하고 글자는 항상 쌍따옴표로 묶습니다. 글자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쌍따옴표 안에. 그 다음 document.write 해서 여기도 쌍따옴표 안에 뭔가 글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구조가. 얘를 다시 실행을 아마 시켜보면은 이제는 해당 브라우저에서 얘를 읽자마자 자바스크립트 안녕해서 작은 경고창이 뜨고 그 다음에 앞에 버튼 앞에 헬로운 글자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HTML 태그에 원래 버튼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글자가 요 앞에다가 자동으로 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그랬을 때, 이거 alert, 그 다음, document.write, 요거는 구조가 보세요. 가로 안에 뭔가 글자가 들어가거나 뭔가 들어갑니다. 가로가 있죠? 가로 열고 닫기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생긴 애들을 언어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함수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주석이 한 줄 주석은 슬래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별표. 요거는 한 줄 주석. 주석을 한 줄로 처리할 때 그 다음 여러 줄은 슬래시 별표. 여러 줄 주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각각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각각 주석 처리 방식이 다르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랬을 때 요런 구조 있죠? 뭔가 명령문이 있고 그 다음 요렇게 생긴 애들 요렇게 생긴 생김새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명령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가운데에 뭐가 올진 모르지만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붙은 애들을 언어는 이름을 함수라 합니다. 함수, 펑션. 얘네들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언어들은 이런 함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함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함수들을 잘 활용하면은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김새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럼 보면은 alert라는 함수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할 거지만 이 가로 안에 있는 글자라든지 숫자를 화면에 작은 경고창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자면
문자면 쌍따옴표 안에 넣고 만약에 내가 숫자를 표시할 거다 이러면 숫자는 쌍따옴표가 필요 없습니다. 숫자 100 화면에 출력할 거면 그냥 숫자는 쌍따옴표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글자는 하나라도 글자를 적을 거면 쌍따옴표가 있어야 되고 숫자는 쌍따옴표 필요 없어요. 만약에 글자에 쌍따옴표를 안 적죠. 글자인데 쌍따옴표를 안 적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적었는데 틀릴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정상 이게 글자는 제가 쌍따옴표가 붙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글자를 입력했는데 모르고 쌍따옴표를 안 붙였어요. 그래놓고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안 뜨죠. 자, 이럴 때는 내가 분명히 뭔가 코드를 작성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화면이 안 뜰 때 저번에 얘기했듯이 개발자 모드를 들어가 봅니다. 개발자 모드는 F12번이에요. 여러분들 F12번 하세요. 저는 F12번 하면 얘가 화면이 녹화가 중단돼가지고 그냥 들어갑니다. 개발자 도구 F12번. 그러면 자, 나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코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실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F12번에 저번에는 우리가 엘리먼트인데 이번에는 콘솔창으로 가요. 콘솔창. 그 콘솔창에 가보면 뭐라고 떠 있어요. 빨갛게 경고창이 떠요. 안녕은 뭐가 아니단 말이에요. 뭐 제대로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얘가 글자인데 쌍따옴표로 안 묶어서 그래요. 그럼 글자는 물론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쌍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쌍따옴표를 하면 이제 제대로 경고창이 하나 뜬단 말이에요. 그럼 콘솔창에 에러가 더 이상 표시가 안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내가 구현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 안 한다 그러면 개발자 모드에 들어가서 콘솔창을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항상 콘솔창을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에 왜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요거 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는 alert 이렇게 해서 그냥 뭔가 명령문이 있고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또 구조가 다르네요. 얘는 write 해놓고 가로 열고 닫기가 있는데 앞에가 뭐가 한 개 점하고 뭐가 앞에 붙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점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도 어쨌든 함수라고 합니다. 얘도 특수한 기능을 구현하는데 얘랑은 용도가 달라요. 잘 보세요. alert라는 얘는 뭐 하느냐면 아까 실행을 해보면은 작은 창이 뜨죠. 작은 창에 안녕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document.write는 어디에 표시되냐면 hello가 어디? 클릭하세요 버튼 앞에 표시가 됩니다. body 태그의 화면에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바디 태그 화면에 여기 그렇죠? 여기에 표시가 돼요. 클릭하세요를 빼면 됩니다. 헷갈리면 버튼을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버튼을 지우고 새로 고침했을 때 경고창 안녕 alert라는 건 기능이 작은 경고창을 띄우는 거고 document.write는 어디에? 화면, 사용자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사용자 화면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이 글자가 어디에? body에 자동으로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용도가 달라요. 그럼 alert는 경고창, document.write는 여기서 말하는 도큐멘트가 뭘 의미하냐면 HTML 도큐멘트는 HTML을 의미합니다. 얘가 뭔 말이냐면 얘가 HTML 화면에 HE를 출력하라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도큐멘트가 HTML 화면이단 말이에요. 화면에다가 글자를 출력하라 이런 의미예요. alert는 작은 창, 경고창으로 출력하고 document.write는 화면에다가 출력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글자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왜냐면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받는다든지 또는 연산의 결과를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alert 또는 document.write를 항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확인 용도로. 그래서 필요해요. 두 개가 계속 예제를 할 때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요렇게 생긴 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기본적인 내용을 또 자,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 자, 최근 변수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508페이지. 자, 변수는 자, 중요한 내용이 데이터를 담아두는 공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만들 거냐면 성적 계산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성적 계산 프로그램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 계산하는데 뭐 필요할 거냐면 이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필요합니다.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을 사용자가 입력하게끔 만들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용자가 입력한 다음 자바스크립트가 합계를 계산하고 평균을 출력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 만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 그러니까 이거 한 명 말고 만약에 한 10명 성적이랍니다. 10명 거. 10명 사용자의 성적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름을 우리가 보통 이름을 입력하세요 해서 이름 받고 점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딱딱딱 입력해서 계산하기 누르면 딱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용자들한테 입력받은 요거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받은 내용이 저장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응? 받아가지고 어딘가에 넣어놓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걸 우리가 변수라 한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이름을 variable 해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도 있죠. 왜 변수를 사용하는가? 재사용성 한번 저장한 값을 새로 입력 안 받게 하고 한번 학생 데이터를 등록을 했으면 이제 새로 입력을 안 받고 그걸 한번 받은 점수를 이용해서 합계도 계산할 수 있고 평균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네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안 해놓으면 합계 계산할 때 한번 받고 또 평균 계산할 때 또 받아야 돼요. 2번이나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을 어딘가에 저장해 놓으면 합계 계산할 때 이걸로 합계 계산하고 또 평균도 이거 합계 낸 거 나누기 3 하면 평균이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계속 다른 연산이 계속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합계 내고 평균 내고 등수 내고 또 뭐 전체 합계 내고 이럴 때 학생별로 본인의 학생 개개의 합계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뭐 국어 성적별 평균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성적 처리할 거면 영어 점수별 평균, 수학 점수별 평균, 전체 학생들의 평균 합계 이런 거 다 하려면 얘네들이 어딘가에 저장돼 있어야 그게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전체 합계 낼 때 또 받아야 되고 개인별 합계 낼 때 또 받아야 되고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 데이터를 계속 재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장하는 공간이 얘가 도대체 어디 저장되냐? 사용자가 뭔가 이걸 우리가 성적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런 거 그게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메모리.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변수를 책에는 어떻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선언해요.
자, 변수. 만약에 이름을 제가 저장할 거예요. 그럼 let 다음에 변수명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let name 홍길동 세미콜론 let KOR ENG 100점 수학 점수 90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변수 선언이랍니다. 변수 선언. 변수 선언 뭐가 let 다음에 변수명 equal 값 이렇게 적어줘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let 다음에 변수명 equal 값 이렇게 대입이 되면은 이렇게 문장을 적으면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가 메모리예요. 메모리. 사실은 메모리가 여러가지 주소가 16진수로 이루어진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편하게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내부적으로 메모리에 여기가 name이고 얘가 ENG METH 여기는 홍길동 얘는 숫자 100 190 여기 메모리가 우리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내부에 메모리는 다른 구조인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메모리에 name KORENGMATH라는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값이 이름은 홍길동 이렇게 저장되고 KOR에는 100, 100, 그 다음 90 이렇게 저장돼요.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메모리에 그러면 메모리에 임시에 메모리가 우리가 컴퓨터에서 CPU 알죠? CPU 컴퓨터의 핵심 그죠? CPU는 연산을 담당해요. 연산 계산하는 걸 CPU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산인 게 사칙 연산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 있죠? 그거 기능 구현을 하는 게 CPU인데 그런 기능 구현 동작을 담당하는 걸 보통 그냥 연산이라고 해요. 응? 단순하게 연산이랍니다. 그럼 얘는 뭐 계산하는 거, 프로그램 동작시키는 거 이게 연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CPU가 담당합니다. 컴퓨터에. 당연히 CPU가 우리가 이제 그 뭐 i5, i7 해가지고 그 CPU 뒤에 뭐가 붙어있는 숫자 있죠? 그게 높으면 그만큼 CPU가 좋다 이 말이에요. 성능이. 응? CPU가 숫자가 높으면 좋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CPU가 연산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프로그램 읽기. 응? 프로그램을 읽어오는 게 메모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계산하고 연산은 메모리가 안 해요. 응? 계산하고 연산하고 동작 기능은 단순하게 CPU가 한단 말이에요. 메모리는 해당 프로그램을 읽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보통 로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메모리는 프로그램을 읽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성능이 좋거나 뭔가 데이터가 많은 건 메모리에서 읽어오면은 메모리의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복잡할수록. 그 프로그램 기능을 구현하고 동작을 시키는 건 CPU가 담당하는 일이고 메모리는 그냥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응? 가지고 오는 역할. 그럼 내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여러 개 켜놓으면 우리가 메모리가 많이 쓰이죠? 그럼 왜냐면 메모리는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 역할을, 읽어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다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메모리 말고 하드디스크, HDD. 오늘 요즘에 SSD니까 얘는 데이터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저장하든지 내가 만든 작업 파일을 저장하든지 사진을 저장하든지 저장을 하죠.
그럼 하드디스크는 저장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걔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등등 프로그램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얘가 어디에 선언되냐면, 어디에 저장되냐면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메모리, 역할이 메모리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CPU가 해당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name, KOR, ENG, mass에 들어있는 값들을 읽어와서 뭔가 연산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할 거. 우리가 지금 성적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들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합계 계산하고 평균 계산하는 건 CPU가 진행을 합니다. 그 메모리에 만약에 이 변수들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모리에 부하가 찬다 이 말이에요. 메모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이거는 변수 선언이라 하고 그 다음에 변수 선언, 그 다음 equal, 요거 있죠? equal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equal은 same,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언어는 equal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언어가 equal은 잘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메모리의 공간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저장한다, 할당한다, 대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의 equal은 언어는 다 똑같습니다. 얘는 의미가 할당연산자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할당연산자, 대입연산자, 연산자로 부릅니다. 연산자. 같다, same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언어에서 equal이 그러면 같다는 의미가 아니면 언어에서 같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언어에서는 같다는 의미를 equal 두 개를 붙여줘요. 얘가 same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가 100 equal 100 요에 같다는 의미입니다. 표현이 달라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랑 다릅니다. 자, 어쨌든 변수는 이렇게 씁니다. 변수 선언, let, 그 다음 변수명, 그 다음 equal 값. 그럴 때에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표 또는 단따옴표로 묶어주고 숫자는 그냥 씁니다. 그러면 얘가 대입이 쌍따옴표 아니면 단따옴표예요. 문자는 쌍따옴표로 써도 되고 단따옴표로 써도 되고 숫자는 그냥 씁니다. 문자랑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문자랑 숫자를 다르게 다뤄요. 내부적으로 처리가 사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 더 문자가 좀 더 복잡해요. 복잡하게 처리를 합니다. 숫자는 사실 단순하게 처리가 되니까 문자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문자를 얘는 문자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한테 문자다. 두 개가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이게 변수 선언.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걸 나중에는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걸로 바꾸겠지만 지금은 제가 성적 계산하기 위해서 name,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합계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계를 그럼 이렇게 합니다. alert 그러면 합계 담을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합계 담을 변수 KOR 플러스 ENG 플러스 METH 이러면 합계예요. 얘는 합계를 구해서 합이라는 변수에 다시 저장한다. 그냥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얘를 이렇게 딱딱 붙여 써도 되고 저는 이렇게 연산식을 조금 한 칸씩 이렇게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긴 합니다. 붙여 쓰는 사람도 있고 한 칸씩 해서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KOR, ENG, METH 각각 들어있는 값을 정해서 다시 합계 변수에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있죠? 합계를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쓰면 돼요. 아까는 alert에 우리가 아까는 뭐 문자 열었었죠. 변수는 화면에 출력하려면 그냥 변수명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에 변수를 변수를 출력하는 건 그냥 변수명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얘는 쌍따옴표가 필요 없어요. 쌍따옴표가 있으면 만약에 쌍따옴표가 있죠. 그럼 얘를 뭘로 인식하냐면 그냥 글자 합을 인식하는 거예요. 글자 합. 근데 나는 아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더한 여기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쌍따옴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열만 쌍따옴표가 들어가고 나머지 숫자나 변수명은 쌍따옴표가 없어야 돼요. 응? 얼러트 이렇게 화면에 출력할 때 응? 문자 열만 쌍따옴표 나머지 변수 그 다음 숫자는 그냥 출력 숫자는 그대로 쓰기 그게 방법입니다. 그래프가 인터넷이 안 되나? 왜 클릭이 안 돼? 접속이 안 돼. 네이버가 뭐 파산됐나? 왜 안 되지? 네이버가 왜 안 되는가? 네이버가 접속이 안 돼.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얼루트에서 합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시켜보면, 합계가 계산이 자동적으로 돼서, 합계 290이네요. 100 더하기 100 더하기 90에서 합계가 출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형태가. 얼러트에 출력할 걸, 계산한 합계를 출력하기 때문에 쌍따옴표 없이 그냥 합 이렇게 씁니다. 여기 안에. 그럼 만약에 평균을 낼 거면 평균을 내봅시다. 평균도 어디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평균은 합계 구한 거 나누기 3 하면 됩니다. 그렇죠? 과목이 지금 3개니까. 그렇죠? 그러면 합 여기서 곱하기는 우리가 언어에서 곱하기는 별표예요. 나누기는 슬래시가 나누기입니다. 곱하기가 별표, 나누기는 슬래시예요. 그러면 평균은 합 나누기 3 이러면 평균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인 연산자가. 그럼 얘가 평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 대신에 이번에는 AVG 이러면 평균이 출력이 됩니다. 합계를 나눴으니까 또 합계가 구해졌으니까 합 나누기 3 하면 되죠.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합계를 저장한 이 변수가 없다고 치면 또 더해서 나누기 3 해야 되죠. 합계를 여기다가 저장을 안 해놓으면 만약에 합 변수 얘 없다 치면 뭐가 KOR 플러스 ENG 플러스 MATH 나누기 3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합계를 따로 저장해놨으니까 합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verage 이러면 이제 화면에 평균이 출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점 자릿수로 290 나누기 3 해가지고 그게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러면 다 변수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은 성적 계산이니까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필요하죠. 만약에 다른 걸 연산해. 다른 걸. 응? 뭐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그러면 구구단은 1 곱하기 2 1은
이게 필요하죠. 1, 만약에 2 곱하기 2는 4. 이게 필요하죠. 구구단은 연산자가 2개 필요합니다. 피연산자가. 연산자 곱하기 하나에 피연산자가 2개 있죠. 그럼 저장하는 사용할 변수가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곱하기 결과값 하나. 총 3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사용할 변수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우선은 구조가 요걸 변수로 한다. 생김새가 let 다음에 변수명. 그러면 변수명을 이름 지을 때 보세요. 변수명을 우리가 변수명을 이름은 이제 마음대로 지어도 돼요. 그런데 규칙이 있긴 있습니다. 변수명에. 변수 선언의 규칙. 이렇게. 자, 영어 소문자 대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어 소문자 또는 대문자 그 다음에 기호는 underscore 그 다음 숫자를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글자는 항상 영문자에 돼요. 앞에 숫자가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언더바 또는 앞에 달러 사인 기호밖에 사용이 안 돼요. 다른 특수문자는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특수문자는 별표 이런 거는 왜 안 되냐? 별표는 아까 곱하기라 했어요. 그걸 변수로 인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별표 이래 놓으면. 중간에 별표가 들어있으면 곱하기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다른 특수문자들은 각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보통은 숫자랑 영어랑 언더바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만약에 내가 우리가 이름은 name 이렇게 하겠죠? 이름이면 name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동문자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26 name 이건 안 됩니다. 앞에 숫자는 안 돼요. 근데 name 26 이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은 이름이니까 되고 이렇게 직장 주소 만약에 회원가입을 받을 거야. 직장 주소, 집 주소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직장과 주소가 합쳐져야 되고 집과 주소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렇죠? 단어가 2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름은 name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직장이면 만약에 work고 work 그 다음 주소는 어드레스죠? 이 2개가 합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집은 home이고 어드레스 이럴 때에 2개의 단어를 합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합치는 관례적으로 씁니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work 언더바 어드레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스네이크 케이스랍니다. 스네이크 방식, 스네이크 케이스 방식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 번째는 work 앞에는 똑같아요. 어드레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어요. 언더바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work 다음에 그 다음 뒤에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붙여서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름이 캐멀 케이스라 합니다. 2가지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그냥 딱 뭐 name 연락처 이런 것만 필요하면 이거 하나 되는데 만약에 2가지 문자를 합성해서 쓸 경우는 2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쓰든지 언더바로 묶든지 아니면 뒷글자가 뒷단어가 처음이 대문자로 시작하든지. 네,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에 스네이크 케이스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2개의 단어를 합칠 때는. 그 변수명을 만들 때 관계가 있는 변수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코드를 볼 때 또는 내가 보더라도 제가 뭐 어떤 용도인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name이면 얘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구나. KOR 이러면 국어 점수, 뭐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게 파악이 가능한데 만약에 변수명을 name을 이름을 저장하는데 AAA 그다음 BBB
CCC 이래 놓으면 변수명 갖고는 얘가 도대체 뭐하는 용도의 데이터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변수를 만들 때는 관계가 있는 단어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어 관계가 있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게 변수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 대소문자 구분하고 예하고란 말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하고 있는 함수 같은 거 있어요. 아까 요거 있죠? alert는 함수명입니다. 얘는 함수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let alert equal back 이렇게는 안 돼요. 얘는 이미 기존에 있는 거예요. 헷갈린단 말이야, 자바스크립트가. 이거 함수명인데 왜 변수명이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alert, write, 아까 write, document 이런 자바스크립트가 기존에 사용하던 얘네들은 변수명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관계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의 유형에 맞게 변수 이름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처럼 언더바 하이픈은 잘 안 써요. 예, 안 씁니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안 써요. 그래서 언더바 아까 뒤에 camel case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당연히 관계가 있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에 맞게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자 변수 앞에 우리가 계속 변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자 변수는 방금 전에처럼 let 이래서 제가 만약에 KOR에서 처음에는 100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alert 해서 얘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 놓고 KOR 200 이래놓고 alert 또 KOR 이러면 한번 대입한 변수 있죠? 얘는 이제 다른 값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100을 대입했지만 뒤에는 200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실행해보면 처음에는 100이 출력되고 그 다음 200이 출력된다 이 말이에요.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변수가 이래 놓으면 처음에 초기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할당하는 걸 이걸 뭐라 하냐면 변수 선언 및 초기화라고 해요. 초기의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맨 처음 값. 용어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초기화한 다음에 뭔가 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 뭔가를 해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또 다른 값을 대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라 하냐면 재할당한다 이 말. 재할당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재할당이에요. 다시 새로운 값을 대입하는 걸 재할당이랍니다. 이해는 가능해요. 그런데 책에 보면 변수가 앞에 우리는 지금 let이란 변수를 붙이는데 책에 보면 const라는 명령어를 붙이는 변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const는 얘가 만약에 AAA 이래 놓고 alert AAA를 출력한 다음에 AAA를 200으로 바꿔요. 얘는 const는 이름을 뭐라 하냐면 const는 상수랍니다. 이름은 상수래요. 변수를 안 하고 얘는 변경 불가 한 번 값을 대입하면은 다른 값으로 변경을 못해요. 종류가 두 개입니다. 얘는 변경이 안 돼. const는 그래서 얘는 실행을 시키면 const는 안 돼요. alert 이렇게 하면 앞에 거 let 이래 놓은 거는 변경이 가능한데 재할당이 가능한데 const는 이름이 상수입니다. 상수 변경 불가항 고정값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대입한 값이 그대로 끝까지 가야 돼. 그걸 상수랍니다. 이름이. 그래서 얘는 앞에 거는 가능한데 뒤에 거는 뭐가 나냐면 F12번에 보면은 에러가 떠요. 타입 에러 이렇게 뜹니다. constant variable은 변경 가능할 수 없다. 액세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접근 가능하시고 접근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앞에 컨스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속에 딱 정해진 값 그대로 가야 돼.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스트를 잘 쓸 일은 없고, 컨스트를 잘 쓸 일은 없고, 보통 let 이렇게 해서 씁니다. 어쨌든 저기 있으니까 상수다. 값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값을 할당하면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값들이 있죠. 그게 변수입니다. 상수예요. 이름이 상수랍니다. 그 다음 자료형 데이터의 자료형에 대해서 보죠. 자, 자료형은 변수에 들어가는 값의 종류를 보통 자료형이랍니다. 자료형 변수에 들어가는 값의 종류,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열 아니면 숫자 두 개 중에 하나죠. 문자, 열, 숫자인데 그 외에 다른 자료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숫자는 아까 얘기했죠. 따옴표 없이 숫자만 씁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얼러트로 출력할 때도 쌍따옴표 없이 쓰는 게 숫자예요. 그 다음에 빅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큰 숫자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숫자.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숫자가 사용되면 내부적으로 빅인트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 컴퓨터가 얘가 브라우저가 처리를 할 때 자바스크립트가 처리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해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럼 얘도 숫자니까 쌍따옴표를 붙여야 돼. 아니, 쌍따옴표를 안 붙입니다. 숫자는 어쨌든 쌍따옴표 안 붙여요. 그 다음에 문자열 있죠.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냅니다. 그럼 작은 따옴표를 쓰든 큰 따옴표를 쓰든 두 개 중에 한 개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 있죠. 요거는 위에가 숫자예요. 밑에 거는 형태는 숫자인데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서 얘는 문자 열입니다. 무조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문자 열이에요. 컴퓨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판단 안 해요. 얘의 기호를 본단 말이에요. 판단할 때 쌍따옴표를 묶었는지 안 묶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숫자고 뒤에 거는 문자 열입니다. 앞에 건 숫자 100이에요. 100. 뒤에 거는 100이라는 문자예요. 두 개가 달라요. 얘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얘랑 달라요. 자료의 형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자 열, 그럼 숫자를 따옴표로 묶으면 당연히 무조건 문자 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가 논리형이라는 게 있어요. 논리형. 그거는 이름이 true, false로 표시를 해요. 얘는 true, false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let tru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자 열인데 왜 쌍따옴표 표시 안 해놨나요? 얘 특수한 형태다 이 말이야. 얘를 보통 논리형 이렇게 불러요. 값은 두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true false가 특수한 형태예요. 그리고 논리형이랍니다. 보통 true true를 의미하는 건 1이 true를 의미하고 false 값은 보통 0을 의미해요. 그래서 논리형이라 해요. 논리형 또는 불리형 이렇게 부르는데 컴퓨터는 사실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저번에 얘기했듯이 0 또는 1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놨어도 컴퓨터가 내부적으로는 0 또는 1을 인식해요. 그 변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형태의 코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써놨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코드예요. 사람 위주의 코드입니다. 그걸 보통 뭐라 하냐면
고급 언어 이렇게 얘기해요. 고급 언어. 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법으로 돼 있어요. 사람이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왜냐면 아까 연산 같은 것도 그렇게 했죠. 뭐가 KOR 플러스 뭐 ENG 예를 들면 이렇게 연산을 했죠. 이 코드의 형태는 그냥 사람이 대충 봐도 얘가 뭔가를 모르지만 KOR 더하기 ENG 더하기 뭔가 더하기를 하는 코드구나. 그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응? 사람 위주로 쓴 언어입니다. 그럼 그걸 보통 고급 언어를 한다. 우리가 배울 언어는 다 고급 언어예요. 사람 위주로 만들어진 코드란 말이에요. 규칙이. 그런데 저급 언어가 있습니다.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예요. 사람 입장이 아니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예요. 그래서 예전 언어들이 저급 언어에 속했는데 만약에 더하기면 이렇게 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로드 뭐 A 하고 로드 B 해서 A add B 하고 로드 C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더하기 플러스가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그냥 더하기 기호만 쓰면 되는데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는 뭔가 명령문이 사칙 연산도 명령문으로 이루어져요. 사람이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컴퓨터는 잘 이해를 해. 응? 컴퓨터는. 그래서 우리가 고급 언어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저급 언어로 한번 변환했다가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건 0 또는 1, 0, 1, 0, 1 이런 코드를 읽어요. 컴퓨터는 0, 1, 0, 1을 읽는단 말이에요. 0 아니면 1이에요. 두 개 동시에 읽지도 못합니다. 0, 1, 0 아니면 1. 그래서 이걸 이진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true, false 값은 컴퓨터가 이해할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딱 true면은 1이다. false면 0이다. 뭐 true면은 뭔가 값이 들어오는 거다. 아니면 false 값이 안 들어온다. 컴퓨터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료, 데이터의 형태가 true, false입니다. 이거는 지금 필요한 건 아니고 좀 이따가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도 있다. 그걸 논리형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보통 단순 자료의 형태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냐? 변수의 값이 딱 한 개씩만 저장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KOR이라는 변수에는 100이 저장되고 AAA라는 변수에는 문자 10백이 저장되고 CK라는 변수에는 논리형인 true값만 저장이 돼 있어요. 변수에 데이터가 하나만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통 원시 유형, 기본 자료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어들이 데이터를 하나만 저장하는 자료가 말고 다른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합 유형, 보통 참조 자료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는 자료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 거지만 red ARY는 이런 형태로 저장되는 것도 있어요. 특수한 형태. 그걸 보통 뭐라 하냐면 배열 이렇게 부릅니다. 배열. 값이 여러 개 저장된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값이 변수에 값이 여러 개 저장되는 걸 보통 배열이라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수한 형태. 아까는 데이터가 하나씩밖에 저장이 안 됐죠. 그냥 기본 자료형은 얘는 특수한 형태의 복합 자료형 또는 이런 형태를 보통 복합 자료형 또는 참조 자료형 이렇게 부릅니다. 특수한 형태란 말이에요. 뭐야? 값이 여러 개 저장되죠. 변수에. 그렇죠. 대괄호 안에 값이 여러 개 저장된다. 이런 구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값을 여러 개 한꺼번에 저장하는 형태. 복합 자료형이라 한다. 그 다음 객체도 있고. 그럴 때에 만약에 우리가 에러가 날 때 지금 변수에 데이터를 대입을 하고 보통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아까 alert 그래서 KOR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변수 해당 KOR에 들어있는 변수에 값이 화면에 출력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얼러트에서 값을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선언이 안 됐는데 얘를 출력할 때가 있어요. 선언이 안 됐는데 변수를 이름을 안 지어줬는데 출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변수 선언 없어요. 선언이 안 됐는데 출력을 합니다. 없단 말이에요. KOR이 없는데 KOR을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콘솔 창이 아까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KOR is not defined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뜨면 사실 이거 에러가 제일 많이 떠요. 자주 뜨는 에러입니다. KOR is not defined는 뭐 어떤 에러냐? KOR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not defined 정의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분명히 실행을 시켰는데 뭐가 떠야 되는데 그렇죠?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콘솔 창에 보면 KOR is not defined. 내가 KOR 변수를 안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KOR not 여기는 변수가 써야져 있는데 그렇죠? 변수 선언을 안 했어. 왜냐? 이렇게 읽으면 뭐가 아까 변수가 어디 KOR이 메모리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없어. 메모리에 찾아보니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에러 메시지 출력한단 말이야. KOR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KOR을 변수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값을 줘야 돼. 그래야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많이 발생하는 게 not defined. 변수 안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변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변수 선언은 했어요. 변수는 만들었는데 값을 안 줬어.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변수를 만들어 놓고 까먹고 값을 안 줬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얘도 또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뭐가 undefined 이렇게 뜨죠? 이거는 변수는 선언되어 있는데 값을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is not defined는 변수를 아예 안 만드는 거고 변수는 선언했는데 값이 저장이 안 돼 있어. 값을 안 줬다. 값을 줘야지 그걸 출력할 건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방금 전에처럼 뭐가 undefined 이렇게 뜨면은 값은 그렇죠? 자료형이 지정 안 됐을 때 변수 선언만 하고 값이 없으면 undefined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 다 변수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종류가 숫자, 기본적으로 숫자, 문자, 논리형, 출가 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저장하는 건 배열. 그러면 자 자료형이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얘가 잘 보세요. KOR은 아까 제가 100이라 했고 AAA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형태는 얘가 100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생김새가 이거 비슷하잖아. 하나는 쌍따옴표로 묶어 있고 하나는 그냥 숫자예요. 얘가 문자 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문자일 때랑 숫자일 때랑 내부적으로. 그래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가. 그럼 얘네들이 처리를 하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선언했는 게 자료의 데이터의 형태가 유형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EYPE type of 안에 KOR 이렇게 쓰고 또 하나는 type of 안에 AAA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type of는 type of 얘 이름이 연산자예요. 자료형을 알려주는 연산자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써요. 해당 변수에 들어간 자료의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연산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는 숫자인데 얘는 형태는 숫자이지만
정확하게 문자 열이라 했습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type of다 이 말이에요. type of 이렇게 했습니다. type of 가로 열고 안에 변수명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럼 얘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타입이 넘버다, 숫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구조는 100이지만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자 열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얘가 스트링이다 이러면 뭐가 문자 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조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문자 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뭘로? 넘버다 이 말, 넘버 숫자다 이 말이에요. 넘버. 얘는 와 데이터가 스트링이다. 스트링이 문자 열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 있었죠. 아까 불리언 이런 게 제가 논리형이라 했습니다. CK는 GRUE. 요거는 뭐라 알려줬는지 한번 볼까요? 블러드 에도 DYPE type of CK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는 건 배열이라 했습니다. 얘는 또 뭐라고 알려주는지 각각 다 DYPE type of ARY 이렇게 나머지를 다 출력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 첫 번째는 넘버 숫자죠. 두 번째는 쌍따옴표로 묶었기 때문에 스트링 문자 열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true, false 값은 뭐라고 하냐면 불리언이라 해요. 얘가 논리형을 얘가 가르쳐주는 거는 불리언 이렇게 그럼 얘가 논리형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는 ARY 이렇게 돼 있었죠. ARY 이거는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는 건 알려주는 게 오브젝트다 이 말. 이 오브젝트란 말은 복합 자료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각각 알려주는 게 type of.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뭐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그 구분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type of 연산자다. 그것도 자주 쓰입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연산이. 그러면 그게 데이터의 종류가 나는 숫자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type of 연산자를 이용해서 얘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인지 유형이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자료형을 알려주는 이름이 type of예요.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애매할 때 한번 출력해 보면 됩니다. 여기도 type of가 있죠. 넘버, 숫자. 그 다음에 뭐 책에는 요거 만약에 100점 소수점 자릿수 1, 2, 3, 4, 5, 6, 7, 8 소수점 자릿수도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든 실수든 다 넘버로 통일되어 있어요. 다 넘버예요. 그냥 하나의 자료형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어떤 언어들은 정수, 실수를 구분하는 또 언어가 있어요. 사실은 메모리에 저장될 때 정수와 실수가 완전히 다른 구조로 저장돼요. 근데 컴퓨터가 정수는 좀 간단하게 취급할 수 있는데 소수점이 있는 실수는 되게 복잡해. 처리를 할 때 또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메모리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예전 언어들은 정수와 실수를 구분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수는 보통 int 이렇게 표현하고 실수는 float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구분은 안 해요. 그러나 사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달라요. 정수와 소수점 자릿수일 때. 그러니까 그걸 CPU가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수 계산하는 방식, 실수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실수 계산하는 게 좀 더 CPU가 더 많이 들어요. 그냥 정수 더하기 빼기 하는 거랑 실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랑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게 자료형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뭐가 넘버는 정수, 소수점 없는 자리 숫자, 소수점 있는 자리 숫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실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계산을 못해요. 나머지 언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막 한 실수 소수점 100짜리 이렇게까지 못해요. 보통 어느 정도만 정확하게 계산하냐면 소수점 한 15짜리까지는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그 이후로는 정확성이 떨어져요. 응? 일반적으로. 실수 계산이. 그래서 그냥 실수가 필요한 거, 소수점이 필요한 거 외에는 정수로 계산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성능도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굳이 소수점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소수점을 안 쓰는 게 나아요. 그 다음 문자열. 그러면 숫자는 뭐 때문에 사용하냐면 용도가 숫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수점 연산 숫자 자료형은 뭐가 연산에 사용하려고 숫자 자료형을 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다음 나누기가 슬래시고 그 다음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퍼센트가 있어요. 연산자 중에. 네, 더하기 빼기는 알겠죠? 곱하기 나누기도 곱하기는 별표 표시고 나누기는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숫자 자료형에. 그러면 예를 들어 A는 100이고 BB는 예를 들어 3이에요.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보면 알겠죠? 그러면 CC에는 AA 이거 해볼까요? 퍼센트는 뭘 의미하는지? 2B 퍼센트는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나머지를 의미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러면 플러트 해서 CC를 출력해보면 얘는 100 나누기 3 한 거에 나머지만 출력됩니다. 목 말고 나머지. 왜냐면 나머지가 용도가 편리하다. 그러면 100 나누기 3 한 거는 나머지가 1이죠. 그렇죠. 몫은 33 되고 나머지는 1입니다. 요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통 어떨 때 나머지를 연산을 뭐 할 때 쓰냐면 어떤 데이터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검사하는 거. 그때 얘를 많이 써요. 그러면 뭐가 어떤 숫자가 짝수인지는 어떤 숫자를 나머지 연산자로 했을 때 나머지 값이 그렇죠? 이거 했을 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로 나눈 어떤 숫자가 뭔지 모르지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렇죠? 0이면 짝수고 아니면 홀수입니다. 그렇죠? 홀수 짝수 검사하는 거. 그때 필요해요. 퍼센트 연산자. 보통 홀수 짝수 또는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는 어떤 숫자를 나머지 연산자로 사용했을 때 나머지 3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렇죠? 걔는 3의 배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수 또는 짝수, 홀수 검사하는 용도로 보통 퍼센트 연산자를 씁니다. 그 나중에 할 거예요. 응? 그러면 연산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기본적인 사칙 연산자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숫자 자료형은 이거 하려고 필요하면 숫자 자료형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데이터가 숫자가 들어가야 연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자열 한번 볼까요? 문자열은 반드시 단 따옴표 또는 쌍 따옴표로 묶은 데이터는 다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러면 문자열 봅시다.